대선을 9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을 재정비하며 이제 본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규모를 슬림하게 쇄신했고 국민의힘은 기존의 매머드급 규모를 그대로 이어가며 외부 인사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여야 모두 꾸려진 모습인데 민주당은 슬림하게 또 국민의힘은 조금 매머드한 모습을 꾸몄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걸까요? 일단 조직도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조직도를 딱 봐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심플한 모습입니다. 후보가 있고 이제 6본부장 체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조직도를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도 지면이 모자랄 정도의 그런 복잡한 선대위 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는 매머드급 선대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이제 했습니다. 이 매머드급 선대위에서 면도칼로 털을 좀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 선대위다, 코끼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검증된 운전수 김종인 위원장이 코끼리 운전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개의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뭐 몽골 기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매머드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선대위의 핵심적인 기능이나 역할에 어떤 뭐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다만 얼마나 현안에 대해서 기민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시시각각 이렇게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조직 전체에 이제 집행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대위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중요한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처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선대위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몸집이 큰 어떤 그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실무적인 조직으로서의 선대위는 상당히 좀 조직을 날렵하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은 매머드급 선대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점을 이제 좀 보완을 하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직속으로 지금 총괄 상황본부를 따로 꾸리기고 한 거. 김종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대위 체제에서 뭐 잡음이 난다거나 서로 상호 충돌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매머드급 선대위에서는 관철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직속으로 총괄 상황본부를 따로 구성을 해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이 본부장을 맡고 실질적인 선대위의 실무적인 부분들은 이 총괄 상황본부에서 좀 여러모로 주도를 하고 조율을 하고 이 기획을 하고 이런 기능을 다 여기다가 이제 집중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민주당의 이 좀 이재명 후보의 그 날렵한 모습에 슬림화된 선대위가 이 김종인 위원장 직속의 이 총괄 상황본부로 압축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출범을 하면서 선대위 출범 연설이 있었는데 아마 한 달 전에 이재명 후보의 또 선대위 출범 연설이 있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볼 만한 것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위기, 성장에 대한 좀 방점이 찍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 공정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한 달이라는 텀은 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양 후보가 좀 상반되는 이런 이슈를 이제 주장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의 방점을 찍은 좀 성장의 회복 그리고 공정 성장과 혁신 경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출사표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 그리고 이른바 반문이라는 어떤 그 반문연대라는 정치적 맥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어떤 미래를 겨냥한 출사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19로 무너져 있는 민생을 회복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잘 챙기기 위해서 어떤 빈곤과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좀 성장을 강조한 모양새가 되고 윤석열 후보는 뭐 빈곤과의 전쟁을 강조한 모양새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서로가 원래 해야 될 말을 서로가 한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좀 보수 정치가 어떤 성장을 강조해 왔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는 뭐 중도 정치 또는 진보 정치 이런 측면에서 빈곤 구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좀 이슈를
바꾼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중도층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핵심적으로 좌우할 층이 바로 이 중도적인 어떤 그러한 정책 지향을 가진 유권자층이다. 이 점에 어떤 인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 두 후보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출사표라는 게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평가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빈곤과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어떤 이 뭐랄까요 걸맞는 어떤 발언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는 정치 행보가 지금까지 뭐 보여진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이 노동자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산재 사고를 당한 현장에 가서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 사고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문제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다든지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실언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만 주 120시간 노동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빈곤을 구제하고 뭐 이런 맥락과는 좀 맞지 않는 행보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맥락에 충실한 것이냐? 오늘은 또 앞서도 이제 보셨습니다만 주로 이제 어떤 치안, 안전 이런 것에 방점을 찍은 어떤 행보가 이 선대위 출범 이후 첫 번째 행보예요. 이게 물론 이 약자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치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처음에 이렇게 좀 첫걸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보로서는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이런 맥락과는 또 맞닿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세운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네. 이 성장에 방점을 찍고 지금까지는 이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할 때는 다소 이제 분배 강화를 더 많이 외쳐왔고 또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좀 주력해온 어떤 이력들을 보면은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아 이재명 후보는 다소 좌클릭한 후보이다. 좀 네. 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후보이다. 이렇게 여겼을 텐데 최근의 행보는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들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걸 보면 다소 이제 미래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챙기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그런 인재 영입들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조동현 교수 사례가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데이터 전문가 및 AI 전문가, 프로그래밍 전문가 4명 젊은 사람들을 영입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보가 이제 그런 맥락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인재 영입의 적절성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맥락이 또 가려져 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사표에서 서로 내놓았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나 어떤 비전이라는 거를 잘 살리는 행보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두 후보가 모두. 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공약은 공약이다라고 하는 걸로 안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나하나 좀 더 보면 이재명 후보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책 얘기도 했고 오늘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청약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을 갖고 가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당의 후보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는 이 정권 교체 여론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기가 사실 이제 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권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실패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가는 행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포인트는 이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기보다는 기획재정부라든지 관료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어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도표까지 준비를 해와서 네, 이렇게 기재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본 손해에 대해서 쥐꼬리만큼만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고
지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재부의 문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30% 후반에서 많게 나오면 40% 초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가지고 차별화 행보를 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핵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권의 뜻을 제대로 이제 좀 펼치지 못하게 한 어떤 관료 집단의 문제이다라는 걸로 이 차별화 행보를 지금은 일종 온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행보로 이제 보이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기재부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관료 집단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토로한 것은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이 여당이 지금까지 또 해온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이긴 차별화이지만 정부, 정권, 여당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국면을 이제 만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맥락들이 또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청약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특별히 관료 집단하고 대비되는 존재로서 자기를 이제 좀 포지셔닝 한 것도 그렇고 본인은 비주류 후보라는 거예요, 결국. 관료 집단이라는 건 엘리트 그룹이잖아요. 기득권 그룹인 거잖아요. 그리고 청약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뭔지, 청약 통장에 가입한다는 게 뭔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듯한 그러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도 저러한 기득권 후보 그리고 기득권 체제와는 비교가 되는 어떤 비주류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런 행보에서 또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보들이 결국은 뭘 겨냥한 것이냐 이 차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 기득권 관료와 기득권 체제도 이제 좀 공격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 그러한 기득권과 지금 정권이 하지 못한 것은 민생을 챙기는 거였는데 이 이재명은 이전에 이제 이런 기득권 관료나 이 지금 정권과는 더 이제 차별화된 형태로 더 잘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방점을 찍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든가 지금 오늘 얘기한 이제 청약 통장 얘기라든가 네. 이런 얘기로 주제를 좀 옮겨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와 함께 또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분의 동지 이재명이라는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친필로 이제 각각의 의원의 이름도 쓰고.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얼마 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독후감도 또 잔뜩 썼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제 뭐 독후감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다룬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송영길 대표가 뭐 이재명 뭐 이렇게 배우기 뭐 또는 이재명을 뭐 학습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캠페인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후보와의 일체감을 높이고 뭔가 이제 후보의 정책이나 인생을 좀 이해하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할 것인가, 독후감까지 쓸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제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꼭 독후감을 써야겠는 것이냐 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마도 정치적인 여러모로 효과를 이제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이제 타 방송사에 나가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로 사과를 한 것인데요. 네. 이것과 묶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169명의 의원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장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개혁 저항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그렇게 소신을 꺾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여러모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친필 편지를 써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달라라는 취지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나아가서는 지금 당내에 여전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여론 이런 것들이 당원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가미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모로 이제 좀 논의를 하고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재명표 법안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예산안은 뭐 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예산안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좀 지역 화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네. 지역 화폐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하는 측면들이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것은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떤 여당의 독주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고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니 협력을 해달라.
이러한 어떤 이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친필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은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지금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장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서 이 대선 캠프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 인사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앞으로의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외교 안보라는 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경제 문제와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만 외교 안보도 강대국들의 어떤 외교 전략에 다소간에 우리가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크게 이렇게 외교 전략 자체가 이제 변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다른 정권과 비교해서 특수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북 정책이겠죠.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 대북 문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운전자론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조야에는 다소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다소 좀 거리감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도 사실 그러한 우려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 정권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전면에 섰던 김현정 전 차장 같은 인사가 미국의 인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러한 우려를 좀 해소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소프 상원의원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목에 있어서도 꼭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해야만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행보이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맥락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금 만난 게 미 백악관 NSC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인 커트 캠벨,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에는 뭐 아시아 차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아시아 정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인사인데 여기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 한 가지 또 주제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근데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군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자신들의 어떤 도발의 어떤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삼아서 자기들도 또 SLBM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언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면서 대북 관계를 풀 수 있는 다음 정권에서도 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을 맡는다고 할 때는 어떤 자주국방이라든가 군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맥락은 차기 정권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이런 행보로도 읽힌다라는 점에서 외교안보상에서 상당히 민감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김현정 전 차장이 건드리면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에 합류한 인물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현재 과거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이제 재보선에서도 사실 오세훈 후보를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당시 국민의힘에 이제 좀 그 하늘색과 하얀색과 빨간색이 결합된 그런 옷을 입으면서 좀 선거에서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사실 참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도 이 선대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금태섭 전 의원도 아마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었는데 네. 그러한 점에서는 이제 예측한 대로 이제 된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요.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고 이렇게 탈당하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뭐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전후 맥락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불통 문제, 그래서 민주당이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를 마치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게 된 그러한 맥락이 있는 인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인사가 또 정권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는 후보의 어떤 선대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원래는 민주당에 함께하다가 좀 이렇게 흩어진 인사들을 다시 또 잡아야 되는 역할을 또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인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좀 아픈 부분을 찔리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아쉬운 대목일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선대위에 등판하면서 또 한 가지 아마 후보들의 정리를 좀 하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 압박을 좀 한 것 아니냐라는 언급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판을 좀 정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쨌든 대선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보수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단일화 국면이라는 건 예정돼 있는 건데 이 단일화 국면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전략이 뭐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각 후보들끼리 협상을 잘 해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시너지 효과로 만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중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보수 이렇게 서로의 지지층을 합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잘 만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를 겪어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신뢰성 있는 신뢰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합의라든가 협상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지금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보면은요. 또 그러면 뭐 어떤 전략이 가능할 것이냐. 처음부터 이 결국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네.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실망한 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중도층의 지지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층에게 이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완주하지 못할 후보이고 완주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후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후에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이 뭐랄까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켜서 단일화 협상 국면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같은 걸 보면은 단일화 국면이 오니까 네. 당내에 분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에서 단일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측, 저 후보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서 단일화를 좀 더 매끄럽게 해보겠다라는 측들이 막 부딪히면서 당내 논란으로 이어서 결국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논란으로 번지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상황 굉장히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아직 당내에 남아 있는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중진 의원들을 예. 단속하고 지지층을 단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을 일단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